전세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전세는 법적으로 더 이상 보호를 못 받아요. 거의 매년 5%씩 올라가요.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격이 내려왔다가 여기서 붙어버릴 거 아니에요. 매매의 하반 경직성을 담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전 전세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빌라에서는 아마 내년 되면 반전세가 아마 더 가장 많은 유형이 될 거고 저는 그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네, 교수님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거의 거래 절벽 상태잖아요. 생각보다 이제 매물도 사라지고, 근데 또 거래량이 생각보다 또 줄지 않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국면 시장 진단 한번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되게 이상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그냥 데이터만 갖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11월 26일까지 나온 국토부 데이터를 저희가 한번 봤는데 2분기가 24,000, 3분기가 17,000이에요. 근데 지금 4분기가 9,500이에요. 이거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627 효과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627 효과 아예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월별로 봤을 때도 약간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전히 지금 풀 데이터는 아닙니다. 지금 11월 데이터 완벽한 데이터는 아닌데 강남만 볼게요. 제가 강남 3구하고 강남 3구 아닌 데만 봤어요. 10월 달이 대략 한 8,400 정도 돼요. 그중에서 강남 3구가 1,000이고 비강남이 한 7,400이에요.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죠? 근데 약간 재밌는 게 11월 데이터 여전히 풀 데이터는 아닙니다만은 강남이 440원화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돈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거. 10월 달 데이터 거의 풀 데이터거든요. 강남 3구가 1,000인데 지금 11월 데이터 다 나오지도 않는데 445예요. 이거 나중에 봤을 때 아마 놀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즉 강남이 과거보다 거래량이 조금 줄 수는 있으나 상당히 현금 무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여기서 놀라운 거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강남 3구가 10월 달에 1,000, 강남 3구 외가 7,300인데 서울을 다 토호제로 묶었죠. 네. 근데 11월 26일 현재 강남 3구 445, 기타가 700이에요. 7,400에서 700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잡은 게 중산층과 서민들 아파트 단지만 다 잡아버린 거예요. 지금 거래량을. 예,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 사금융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냥 괜찮은 건데 기타 사람들이 잡힌 건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토지거래 허가제가 지금 이분들 처음 당하는 거니까 뭔지 모르고 본인도 당황했을 수가 있고 사실 지금 구청이 난리예요. 그러고 안 해봤으니까. 행정 인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안 해봤으니까. 그럼 결국은 이건 행정인 건 뭐고 이건 그냥 극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12월하고 1월 달에 붙으면 어떻게 할 거냐, 거래량이. 제가 봤을 땐 붙어요, 이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평에 대해서 서울시 중위값이 9억이에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한 것 같잖아요. 딱 6억으로 잘라, 그죠? 최대 맥시멈. 그 다음에 15억까지는 6억, 15억에서 25억까지는 4억, 25억은 2억, 그죠? 이게 사실은 대기업 흑수저한테 굉장히 차별적으로 적용된 거예요. 현금 부자들 지금 괜찮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강남에서 40억짜리 주택을 산다고 했을 때 627 때 본인들 6억까지 대출받고 34억 현금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40억 이상은 2억밖에 안 나오니까 그 사람은 38억을 현금으로 내야 되는 건데 36억 현금 있던 사람이 38억, 4억 더 어디서 못 구하겠냐고요. 사금융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차별적 정책, 정말 나쁜 정책이에요, 사실은. 나쁜 정책. 네. 자, 최근에 뭐 이제 전월세도 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뭐 한간에는 전월세 9년, 뭐 333, 뭐 이런 갱신법도 나오는 것 같다라는 이런 불안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임차인 뭐 면접제라든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뭐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우선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임대차에서 임차인들 보호가 약해요. 솔직히 약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살면은 임차인을 내쫓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임차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자는 법적 취지는 좋아요. 근데 이런 법들이 생기는 그 마켓에 들어가는 순간 임대인들은 어떤 걸 하냐면은 그냥 가격을 올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세팅 가격이 중요하니까. 그게 우리가 임대차 3법 때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그러면 임대차 3법 또는 이런 전세를 갱신하는 법은 언제 해야 되냐면은 물량 폭탄이 나왔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격이 대폭락했을 때. 이거 할 거면 2022년에 했어야 되지 지금 이거 이렇게 하는 순간 전월세 가격 한 번 더 폭등해요. 전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들이. 다만 그게 시점과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 말로 나와서는 안 돼요. 사실은요. 예. 자, 지금 뭐 전세도 없어지고 월세 비중이 66%에 달한다고 해요. 앞으로 전세가 없어지는 이 상황 거의 구조적이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좀 전세 그래도 좀 살아남아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첫 번째는 전세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전세는 법적으로 더 이상 보호를 못 받아요. 대법원 판결 우리가 보면 알듯이. 그리고 전세 사기를 봤듯이 전세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최소한 반전세로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전세제도 자체라는 게 뭐 제가 우리 책에서도 썼습니다만 참 공조자예요, 공조자. 우리가 전세 가격이라는 게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우선 떨어진 적이 없어요. 2010년 이후로 그죠? 거의 매년 5%씩 올라가요.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가격이 내려왔다가 여기서 붙어버릴 거 아니야. 얘가 하방 경직성 얘기를 해요. 매매의 하방 경직성을 담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전 전세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할 경우 파급효과가 크니까 반전세를 가자는 게 제 주장이고 1억에 10만 원도 월세로 들어가잖아요. 사실 국토부 데이터에서는. 근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뜯어보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전세는 줄어드는 게 맞아요. 반전세가 많아지고 있고 빌라에서는 아마 내년 되면 반전세가 아마 더 가장 많은 유형이 될 거고 저는 그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최소한 전세 사기는 없어져요. 일단 또 토지거래 허가 제도, 토허제에 대해서 한번 또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정부가 강력하게 1015 대책에서 토허제 제도 지금 했는데요. 교수님 토허제 제도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거 사실 이 법도 1970년대 후반에 나온 거잖아요. 국가가 권위주의 시절 때. 이거 진짜 말도 안 돼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가 재화를 사는 건데 본인의 일생에서 주택을 얼마나 많이 사겠어요. 솔직히. 그죠? 얼마나 심사숙고를 하겠냐고요. 너 잠깐만 기다려. 내가 허가를 좀 해야겠다. 굉장히 잘못된 어프로치고 그러니까 토지 허가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네. 근데 지금 없앨 땐도 없죠. 이게 없어지면 단기적으로는 더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균형 가격을 단기적으로는 아마 찾아갈 겁니다. 또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이미 일부에서 한번 또 말씀을 좀 어느 정도 해주셨는데 지금 뭐 보유세 논란이 조금 뭐 거세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는 게 그래도 우리나라 이 경쟁력에 좀 도움이 될까요? 우선은 첫 번째는 종부세는 그 누구도 계산을 못 해요. 전 종부세 당장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 종부세는 네, 종합부동산세는. 왜냐면은 종합부동산세가 세금이란 게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전문가인 세무사 A, B, C한테 가서 얘기하면 다 달라요. 네. 세상 천지에 그런 세금 세제 구조가 어디냐고요.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당장 폐지해야 되는 거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그럼 보유세 갖고 보유세가 적정하느냐예요. 보유세 실효세율이 우리가 너무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죠. 20억짜리 주택이 있으면은 거기서 우리가 보통 감정가를 70%를 하잖아요. 60%로 할게요. 그러니까 뭐 12억이라고 하고 거기서 0.4%를 때리는 게 아니고 또 공정시장 가율이라는 걸 또 곱하잖아요. 그게 또 60%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대략 7억이에요. 그죠? 거기서 0.4%니까 뭐 200, 뭐 한 40만 원 해요. 20억짜리 주택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실효세율이 0.1%예요.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선 첫 번째 세금 올린다고 부동산 가격 잡히질 않아요. 미국 봤을 때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보유세는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전제하에 실효세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조세 형평 차원에서 올려야 돼요. 조세 형평 차원에서 자동차 2대 있는 거하고 10억짜리 아파트하고 얘를 갖고 있는 게 재산세가 더 높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조세 형평상의 위반이에요. 사실은. 이 보유세를 실효세율을 0.3%까지 올렸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0.3%. 네. 대신에 양도세 같은 것들은 좀 낮춰줘야 돼요. 완화시켜줘야 되지. 왜냐하면 거래가 잘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보유세로 집값 잡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솔직히. 보유세는 조세 형평 차원에서 올려야 되는 겁니다. 예. 결국엔 뭐 집값을 좀 안정화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인데요. 집값 반드시 좀 잡아야 되는 이유가 좀 뭘까요?
글쎄요, 우선 저는 집값 잡는다는 그 개념을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재화의 가격을 잡는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안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 집값 잡는 걸 하나의 뭐 대단한 미션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집값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경우에 중산층과 서민의 그 삶의 질, 그러니까 주거 환경, 하우징 어포더빌리티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에서 할 일은 그거 같아요. 지속적으로 서울 같은 데는 안정적으로 적정한 주택을 공급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그 주택을 적정한 비용을 살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고 매매를 안 하는 경우에는 이분들이 적정한 비용으로 임차해서 살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제공해 줄 의무가 있는데 지금 이 세 개가 다 깨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첫 번째는 금융적인 부분이 힘들다고 하면은 이 공급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은 공급인데 아파트는 빵이 아니니까 내일 3만 채 나오지는 않잖아요. 3, 4만 채 나오는 건 한참 뒤라고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은 이 기축시장에서 매매하려는 이 수요를 우선 분산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거대한 분양시장을 열어줘야 돼요. 그 경우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우선은 국공유지,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당장 빨리 나와야 돼요. 그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민간에서 있는 거래와 가격하고 이거하고 똑같다고 하면 사람들이 일로 안 가죠. 이건 3, 4년 후에 나오는 거니까. 20%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나와야 돼요. 저렴하게. 그리고 그 브랜드는 SH, LH가 아니고 민간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인데 거래되는 거는 옆에 8억짜리 아파트인데 3년 후에 나와요. 그럼 사람들은 잠깐만 일로 가서 줄을 쫙 쓸 거라고요. 3년 동안 딴 데 갔다가 다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용지가 그럼 어디 있냐면은 우선 계속 나오는 설해풀 지구라는 데는 좋아요. 위치가 좋고. 근데 거기 지금 용적률 200%밖에 아니거든요. 그럼 400% 주면 거기서 4만 채가 나올 수가 있어요. 4만 채. 그 다음에 용산국제 업무지구 부지. 땅 면적이 15만 평이거든요. 대부분이 오피스예요. 말도 안 되게. 주택이라고 하는 게 오피스텔 3,000채에다가 아파트 2,000채밖에 안 나와요. 제가 계산을 하면은 그게 보수적으로 2만 채하고 2만 5천 채까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충분히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계속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상암동에 100층짜리 오피스 짓는다는 랜드마크 뷰지 있거든요. 그거 20년째 못 짓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상지 복합 지면 돼요. 제가 봤을 때 5고 모으면 지금 7만 채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다음 달부터 그냥 사전 청약 받는 거예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보금자리 주택 했던 것처럼. 그럼 매달 1,000채씩 계속 하는 거예요. 분양시장을. 20% 디스카운트 된 레미안 브랜드로. 그럼 사람들이 일로 가서 줄 서요. 지금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빨리 거대한 분양시장을 여는 수밖에 없어요. 네. 결국엔 뭐 공급에 대한 분양시장을 열어서 유효 수요를 좀 잡아서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는 방안이 지금으로서는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우리가 보통 하락 3년, 상승 7년 봤는데 2022년에 가격이 폭락했잖아요. 그죠? 네. 정보가 유통이 되면서 사람들이 더 똑똑해졌기 때문에 사이클이 짧아졌어요. 하락 사이클도 짧아졌다고 하면은 정체 사이클도 짧고 상승 사이클도 짧을 수가 있어요.